정매를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착과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착과가 된 이후로는 내가 과다 착과가 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과감하게 전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근데 지금 3년차, 4년차 계신 분들은 요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과다 착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냐? 그죠? 아직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느낌을 숫자에 셀 수는 없지만 내 느낌과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 전년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놓으셔야 다음에 그걸 들춰보고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과다 착과구나, 뭐 착과가 적구나, 수세가 세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는 이제 일본 자료인데 거기서 유튜브에서도 수세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초가 어느 정도 빠지고 입 사이즈가 어느 정도고 입의 색깔의 진함에 따라서 이 수세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앞서 앞에 보여드린 왼쪽에 A, B 같은 경우에는 선단이 안 튀거나 선단 점 하나에서만 쭉 자란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이런 게 보이는 경우에는 나무가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C, D 같은 경우에는 신초 정화뿐만 아니라 정화 근방에서 3-4개의 가지가 힘차게 튀어나온다거나 그 안에 있는 가지들도 순들이 막 튀어나오면 나무가 적당하거나 약간 세구나,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눈이 다 있으셔야 돼. 근데 이거는 교육장에서 제가 아무리 뭐 사진 여러 거 준비해서 설명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그 현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지역에 이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체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 내용들은 공유를 할 예정이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공선회 분들이라도 수학하신 분들은 자주 자기 현장들을 보시고 서로 나무를 공유하셔야 돼요. 내가 올해 여기서 뭐 한 20kg를 땄는데 신초가 한 요 정도 자랐다. 그러니까 대문년들 문제가 없더라. 내가 작년에 여기서 뭐 몇 킬로 좀 땄는데 좀 부실하다. 뭐 이건 사실 아주 다양하거든요. 나무의 상태, 땅의 상태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신초가 얼마나 빠지냐, 그 신초 옆에 가지들도 얼마나 더 많이 빠지냐,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수세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역과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권장 역과비를, 인과류는 보통 뭐 20개, 30개, 인과류가 사과, 배 이런 것들 인과류라고 합니다. 과일 하나당 잎이 20장에서 35장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25장, 30장, 블루베리는 쬐깐하니까 3장, 체리는 5장에서 7장의 과 하나당 잎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봐요. 순짓기를 하거나 적과할 때 쉬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순짓기를 하려는데 엽수가 과일이 몇 개 달았으니까 여기는 여기 몇 개나 그래 쉬고 하시진 않잖아요. 하지만 대충 체리 한 알당 잎이 이렇게 꽤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엽수가 부족하다, 뭐 간혹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순짓기가 뭐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작년도에 병해충이 빨리 와서 잎이 쏟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잎눈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열매만 많고 잎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체리 역과비는 과일 하나당 5장에서 7장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과일을 좀 지금 드러내 주든지 그런 작업들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단기적으로 됩니다. 이거는 5년차 이후 분들 이야기입니다. 과다 착과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수세가 약해지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세가 약해지면 꽃눈이 엄청 많이 박혀있거든요. 충실하게.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 꽃눈을 내가 동기 전정할 때 다 커팅해가지고 수세가 약한 경우에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건가분들. 톱질하고 한 나무 몇 개 톱질하면 10만원, 20만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적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과 시기는 보통 이제 체리 경획기를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대충 꽃 피고 나서 한 42일 정도 되면 경획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경획기가 체리가 있고 안에 핵이 있잖아요. 그 핵이 딱딱해지는 시기, 핵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서 딱딱해지는 시기를 경획기라고 하는데, 회장님 보통 한 수학 개화 후로 만개월 한 40일 정도 지나면 제가 볼 땐 경획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네. 꽃 떨어지고 열매 붉어지면 바로 시작해야 돼. 그래도 그놈 다못 쏠까 시간이 없어서. 그 경액기. 예. 예. 경액기는 그런 것 같고요. 경액기는 한 35에서 40일 정도 되면 경액기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기는 우리가 보통 만개 25일부터 30일이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어떤 시기냐면 수정이 보통 품종마다 기상마다 다르잖아요. 날씨가 춥고 기상이 안 좋으면 꽃 피는 시기가 길게 줄줄 늘어나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꽃이 일시에 피기도 하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만개하고 나서 25일에서 3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막 그 우리 파달만의 열매가 보이고 막 꽃잎 떨어지고, 일부는 꽃잎이 안 떨어져 있고, 딱 지금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마다 다르지만 보는 상태 정도가 됐으면 적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판단이 쓴다 그겁니다. 적과가 안 돼 있는 열매가지가 어떻게 돼요? 착색이 안 되면 약간 누렇게, 색깔이 누렇게, 초록색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냥 떨어져요. 딱 누가 떨어지고, 그런 비율이 별로 없고 내가 정상적으로 요 나무에서 착과가 될 개수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요맘때, 만개 후에 한 25일, 30일 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는 가서 상황을 봐서 적과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적과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쌍자과가 품종에 따라 많고 적고 하지만 대부분 쌍자과가 보일 겁니다. 쌍자과를 먼저 우선 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작은 과, 거기에서도 꽃이 늦게 피게 있고 빨리 피게 있어요. 지금 벌써 알이 이제 팥이 아니고 콩 이상 큰 애도 있고, 인자 막 꽃이 사실 지금도 핀 애도 있고, 과일이 꽃잎이 많이 붙어있는 애도 있고, 하지만 굳이 내가 과일이 많아 적과를 해야겠다 그러면 쌍자과라든가 과일이 적은, 지금 현재 더 적은 것들 위주로 솎아주시면 되고, 근데 그거는 면적이 적고 그럴 때 이야기고, 지금 그 꽃이 여러 개 피었는데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 짓을 못하죠. 사실은 그 짓을 면적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순서대로 하시고, 바빠가지고 힘이 엄청 힘든데 그걸 일일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쪽 잎을 통째로 날리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양분이 흐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과일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햇볕도 안 보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착과가 이렇게 되면 화석당 항아리가 군데군데 아름답게 적당히 열리다가, 보통 여기 연차부위 같은데 꽃들이 막 뭉쳐 있잖아요. 빡빡하냐, 어떤 경우는 빡빡하게 뭉쳐 있어요. 그 뭉쳐 있는 경우에는 저희도 보면 경험입니다만은 꼭 그 뭉쳐 있는 부분에 노른자 피해도 심하고, 당연히 그 유각이 맹병이나 다른 곰팡이병 피해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 뭉쳐 있는 부분에 아래쪽 이렇게 꽃이 뭉쳐 있다면 이 위에 쪽은 놔두고 아래쪽을 이렇게 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거랍니다. 그 말입니다. 일일이 그 좁은 데서 하나씩 찝을 수가 없으니까 바쁘면 아래쪽을 통째로 날리시는 것이 그나마 선택이 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막 다글다글 우리 포도수용증에 걸려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그쪽 열매들은 다 딸 수도 없고요. 요 사진은 뭔지 아시는 분? 다 아신 그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 곡성농가분들 그걸 다 아실 건데, 응애 사진이잖아요. 응애 피해. 응애가 굉장히 심하면 과일에다도 이렇게 막 거미줄도 있고, 자기 유충도 허물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씻어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팔지는 못하겠죠. 돼 있으면 전부 못 팝니다. 응애가. 요 가운데 사진처럼 이렇게 응애가 번지면 나무가 수색 응애에 떨어져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요 정도 되기 시작하면 이미 나무가 수확하기 어려운 상태로 돼 있는 거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파리 연맥 사이가 약간 누리끼끼한 반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응애약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수확기 무렵에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음, 지금 농가분들께서 약을 한 3회에서 4회 동기방제 빼고 한 3번 정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쪽 저쪽 3번 이쪽 저쪽들 하셨을 거예요. 이미 지금 유각이 맹병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들은 이미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앞으로 5월 중순부터 수학기 그 근방까지 제피곰팡이병이라든가 제피무늬병 요 후기에 중만생종에서 발생되는 요 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약술적으로는 제가 옛날에 교육할 때도 제피무늬병이나 제피곰팡이병은 어차피 다 곰팡이다. 그러니까 약제가 동일하다.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입니다. 이게 학명이 다르고 병이 다릅니다. 나오는 방식도 틀려요. 제피무늬병 같은 경우 약간 몽글몽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제피곰팡이병은 약간 왼쪽 사진 아래 사진 보면 보시죠. 뭐 솜사탕 비슷하게 약간 덮여 있어요. 균사들이 여기는 몽글몽글하게 균사가 나오고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조생종을 5월 하순부터 수확을 하고 그러면 5월 하순에 조생종을 수확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약을 끊잖아요. 그러면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 25일부터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한 달 이상 약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내 밭에. 그랬을 때 후반부에 만생종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생종과 조생종이 같이 있는 과원 같은 경우에는 만생종에 이런 상태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니 조심하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꽃중농사를 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온 다습할 때 탄저병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 두 병은 똑같이 곰팡이병이고 살균제로 죽고 하지만 약간 저온일 때 더 많이 옵니다. 자, 내가 6월 달에 습이 많고 저온이다. 그 말은 이제 비가 자주 온다는 얘기죠. 비가 자주 오는 기상일 때는 중만생종에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직 중만생종을 많이 따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중만생종으로 수확하시는 분들은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진이 우리 공선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병이 이게요. 그 푸른 곰팡이병.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후생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페니실린 만든 거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푸른 곰팡이병. 과를 뺐을 때 그 꼭지 부분, 그 배꼽 부분에 미세하게 열과가 있고 거기에 약간 무름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노른자가 쪽 빨았을 때 그 상처 부위에서 공선장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것도 근데 어떻게 하냐? 나는 멀쩡하다고 갖다 줬는데 공선장에서 하루 정도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와버립니다. 아니면 마트에 갔을 때 이런 증상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약이 들어가야 돼. 그 과원 내 과일 안에 병 포자의 밀도가 낮아야 이런 게 현장에 뿌려서도 안 나오는데 내가 방제를 끊은 지가 20일, 25일 넘어가면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보입니다. 물론 배꼽 열과가 나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추후에라도 약을 끊어야 되지만 중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방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선장에서는 안 보이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갔을 때 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이런 증상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과일 안에 병이 좀 밀도가 높을 때 이런 증상들이 많이 보면 사전에 방제를 해주셔야 된다. 다 알고 계신 저번에 교육 때 우리 동계 방제부터 10월, 8월 하순, 9월 상순까지 방제는 방제력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요 시기 때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3번 약까지 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인제 잡을 수 있는 거 세균성 비양병 그리고 살균제, 곰팡이 살균제 이 세 가지 정도 섞어가지고 아마 3번 약까지 세 번까지 지금 아마 약을 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4번, 네 번째 약을 하시려고 준비하는 단계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4번, 5번까지 이제 6번까지 약을 앞으로 한 3번 정도 하시다가 그냥 수확할 때까지 대략 한 달 이쪽 저쪽이 남았잖아요. 한 달 이쪽 저쪽 남은 동안에 3번 정도의 약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약을 5월 하순에 하잖아요. 내 수확기 7일 전, 5일 전 요즘에 약을 하시잖아요.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구역이 나눠져 있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조생종을 수확하고 있으면 조생종 쪽으로 약 안 가게 하실 수 있으면 중만생종 약을 일주일에 한 번 더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생경이 또 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생경을 한 번 더 그 부분만 내가 구역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면, 근데 나눠져 있지 않고 내가 중간생경 약을 하면 조정경이 무조건 맞게 돼 있다 그러면 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7번에 있는 맑은 아연 보로덱이나 그리고 아비온 같은 경우는 기름 성분, 파라핀, 제가 꼭 아비온이라고 말한 것은 아비온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환경 살충제가 대부분이 오일 계통입니다. 기름을 덮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방식으로 죽여있기 때문에 어떤 약재로 상관없어요. 오일 계통 약재로 충을 잡으시고 층과 응애를 잡으시고, 그리고 맑은 아연 보로덱 같은 걸로 친환경 살균제도 방제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살균제를 하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뭐 석회 보로덱이라든가 그리고 맑은 아연 보로덱 말고 다른 아연 보로덱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약흔이 남습니다. 석회 성분 때문에 괜히 약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흔이 남지 않는 약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약 하실 때는 저는 이제 요걸 배치할 때 수화제를 뺐습니다만 수화제 자체도 약흔이 남습니다. 이게 봉지, 큰 봉다리에 들어있는 약봉지 있죠. 그게 이제 수화제인데 그거는 약흔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씻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화제는 마지막 약 하실 때, 우리 6번 마지막 약 하실 때는 수화제가 아니고 병에 든 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응애였잖아요. 수화하기 마지막 약 할 때는 반드시 응애약이 있으셔야 되고, 수화 끝나자마자 약 하실 때도 중간에 응애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내가 응애약을, 이거 날씨에 따라 달라요. 날씨가 꼬실꼬실하다, 아니 가물다, 햇빛이 좋고 그럴 때는 응애 발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충이 많아요, 응애 발생이. 아, 이런 날에 응애가 많을 수도 있겠다. 내 주변 밭에 뭐 어떤 작물이 있는데 거기에 응애가 있어, 분명히 많이 보여. 그럼 내 과원에도 분명히 응애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더 유심히 보셔야 돼. 내가 응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약과 마지막 약 응애를 넣었지만 응애가 밀도가 높으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찰을 하시다가 아까 그림처럼 연맥 사이가 노리끼게 한 응애 증상이 보이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거든요, 응애가. 그럴 때는 친환경 약제, 오일 계통 약을 더 추가로 뿌려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제피곰팡이병도 마지막 약하고 나서 중만생종은 한 번, 두 번 정도 더 약을 해주셔야 후기에 나오는 제피곰팡이병, 푸른곰팡이병, 유통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저번 교육도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넘어갈까요? 이제 뭐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질소 연산 관리 연면살포를 하시는데 주의하실 사항은 이 연면십이라는 것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질녘이나 약을 보통 한 10시에나 9시에나 딱 뿌리고 햇볕이 딱 오면 약해가 날 수 있어요. 빨리 말라가지고. 이게 이왕이면 약도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새벽에 아니면 해질녘에 하시든지. 해가 없을 때 이 연면살포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슬이 있는 거하고 이슬이 있는데 어떻게 약을 하냐, 이슬이 있어고 연면살포 하면 농도가 약해질 거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그 이슬량하고 약 농도가 약해져 가지고 약효가 떨어진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슬하고 상관없이 그냥 약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리고 뭐 물관리도 여러분들은 워낙 이제 다들 아시기 때문에 과일을 엊그저께도 누가 전화 왔더라고. 과일이 이제 맺혔는데 어떤 영양제를 줘야 과일이 커지냐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게 영양제는 약간 효과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꽂는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물관리가 최고의 비대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돼. 아주 잘은 아시죠? 흙을 지었을 때 그 상태로 최소한 개화기부터 수확할 때까지는 최상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과일을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아깝게 영양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영양제를 약간 도와주는 거지. 수세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이거는 뭐라고 딱 말할 수 없어요. 느낌도 있지만, 아, 내가 보니까 올해 마음 먹고 착각을 많이 시켰더니 자람제가 작년이랑 확실히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아까워서
뭐 보름 있다가 적과하실 분들은 없겠죠. 이게 지금 적과하셔야 돼. 보름 있으면 아까워서 이제 더 적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비료를 좀 양껏 먹이셔도 돼. 근데 비료를 먹일 때 언제까지 비료기 기준으로 언제까지 비료기가 들어가야 돼요. 시기적으로. 자, 1번 6월 중순, 2번 8월 중순. 언제까지 비료가 들어가야 돼요? 6월 중순까지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6월 중하순까지. 그 이후로는 비료기가 내 밭에 넘치는 것이 절대 체리에 좋은 일이 아니다. 후반부에 2차 생장하고 꽃눈 안 생기고 도장지 나와가지고 과일 꼭 잡아주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비료기가 6월 중순, 6월 말까지 끊기게끔 내가 비료를 줘라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은 뭐 다들 아실 걸로 믿습니다. 물 비료를 주든 내가 뭐 뿌린 비료를 주건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품종별로 관리 방법은 이제 대화식으로 우리 회장님이나 뭐 따보신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체리를 따면서 고민한 사항들이 무른 품종. 딱 보면 과일이 익었는데 약간 경도가 낮은 품종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겔조생, 좌등금, 또 크리스탈리나, 또 뭐가 무르죠, 형님? 또 무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도 뭐 작은 뭐 크리스탈도 모르고 거기다 뭐 그 정도 좀 러시아파로도 약간 안 몰라. 러시아파로 괜찮아요. 일단 옛날로 따지면은 제왕, 예, 제왕 이런 품종들, 조생종 품종들이 무릅니다. 이 무른 품종은 이걸 한다고 염화칼슘 2회 3회 살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한다고 얘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 무른 품종은 염화칼슘을 지금부터 앞으로 약을 3번 4번 치셔야 되잖아요. 그때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확실히 과일이 약간 단단해져요. 효과 있고. 그리고 이 동양계라든가 무른 품종은 좀 빨리 따셔야 돼. 이제 무른 품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거기 겔조생이라든가 크리스탈리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양계 품종, 홍수봉, 레이니어, 베니데마리, 뭐 수궁, 저번에 좌등금 뭐 이런 동양계 품종 아시죠? 여기 노랗게 되는. 물론 이제 홍수봉 같은 경우나 레이니어는 좀 단단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동양계 마수들은 당도가 높습니다. 20브릭스가 넘어가요. 우리가 기준으로 한 17, 18브릭스가 넘어가면 체리가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 동양계 품종은 뭐라고 말씀드렸냐? 착색을 빨리 시키자. 잘. 이게 공선회에서 권장으로 하실지 아니면 뭐 제한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착색도 70% 이상을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잖아요. 과 전체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 70% 이상은 빨간색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 공선장에 들어오게 하자라고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사필름을 2주 전쯤에는 깔아주셔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잎따기도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잎따기를 하라고 했더니 햇볕이 들어가게 잎을 따줘야 그 햇빛 받아가지고 착색이 잘 된다. 잎을 좀 따주라고 했더니 아주 훤히 잘 보이게 잎을 막 많이 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까 엽과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엽이 많아야 과일이 사이즈가 크고 당도가 되고 착색도 잘 됩니다. 엽이 없으면 착색이 안 돼요. 나중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햇빛을 온통 보고 있는데 잎이 많이 없어. 그러면 뻘겋게 착색이 안 돼. 그냥 누렇게 아니 그냥 늙어버려요 과일이. 잎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잎따기를 하실 때 한두 장, 가끔 보면 열매가 이렇게 다발이 있는데 잎사귀가 딱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가 아예 딱 거기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것들 하나만 이제 정리해 주라는 얘기지 많이 따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주 다 덮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일 때 잎을 따가지고 그 햇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약이 맞을 수 있게끔 해줘라. 그 의미에서 잎따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양계는 반사필을 깔아가지고 착색을 70% 시키고 맛 봐가지고 특히 뭐 지금 홍수봉이 아닌 품종들이 많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동양계인데 우리는 홍수봉을 알고 심었는데 동양계는 약간 무른 품종들이 많이 우리 관내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착색을 시켜서 좀 단단할 때 먹어보고 당연히 먹어보셔야 되고요. 먹어보고 당도가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되면 숙기가 아니더라도 따서 내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혹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동양계 부분은 그렇게 출하했을 경우에는 회장님 특별히 문제 없겠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다 품종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 수세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또 말씀드렸죠. 적으셔야 돼. 네. 내가 이 품종을 반드시 수확해보고 먹어보고 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 품종은 예를 들어서 그 유럽계 품종 중에 흑자색 품종 중에서도 우리가 초록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연한 빨간색으로 갔다가 빨개졌다가 시꺼멓게 빨개졌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품종마다 그게 다 다르다고요. 브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깔이 덜 검해져도 먹어도 문제가 없고, 어떤 품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커매질 때까지 놔둬야 당도가 오르는 품종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6년 전, 7년 전에 심은 것이 우리가 이제 감으로 알지만, 우리가 서미트는 눈에 딱 보이니까 브룩스라고 심었다고 브룩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허다할 거잖아요. 시라시라고 심었는데 시라시 아닌 경우들이 허다할 거고, 품종이 많이 섞였으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그 자기 나무 품종의 적기는 본인만 알 수 있다, 그겁니다. 당연히 빨리 수확하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빨리 수확하면 과일이 착색이 돼도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이게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농장주한테는 유일이에요. 그러다 아까 늦게 따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물러지고 저장성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맛도 또 물론 늦게 따면 맛은 좋지만,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지금 3년차 4년차에서부터 매달씩 열리잖아요. 그때마다 계속 확인하셔야 돼. 먹어보고 이 품종은 어떨 때 따야 되고 어느 정도 색깔이 들 때 맛이 들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경험을 쌓아주고 적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아까 앞서 수확률은 말씀드렸고, 유럽계도 빨갛게 익으면 다 따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도 계속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있었고. 근데 실상 먹어보면 아무 맛이 없거든요. 그거는 시장에 나가면 우리 공성 체리, 공선 출하의 물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게 서로 지금부터 앞으로 1년에 잡힐지 10년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선 출하에서 그런 것들을 잡아나가야 곡성 체리는 어디다 내도 누가 먹어봐도 똑같은 맛,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맛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곡성 체리에 대해서 다른 배추보다 그래야 돈을 더 주는 겁니다. 그 작업들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분들 꼭 수확하면은 익는 줄 알아요. 다른 과일처럼. 체리는 안 익습니다. 아무튼 세상 일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100% 안 익는다 말할 수 없지만, 수확하고 나면 후숙되지 않습니다. 체리는 수확하면 더 맛있던데, 그 말은 뭔 말이냐, 물기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당도가 더 달게 느껴지는 거지 더 달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확해서 내가 묵혀가지고 따제 비오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후숙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확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결론적으로 11시 넘어서는 수확을 안 하셔야 돼요. 아침 일찍부터 수확을 하시다가 한 11시 정도 이전에 수확을 끝내셔야 돼요. 그 말은 왜 그러냐, 햇볕을 특히 보고 있는 그쪽 나무는 체리가 33도나 나가요. 재보면 뜨겁습니다. 그리고 딱 따놓으면 얘가 호흡을 해. 물러져요. 호흡을 하니까. 딱 따놓고 햇볕에 딱 놔뒀다 그러면 햇빛 30분만 노출되면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과일이 떠요. 네. 호흡량이 엄청 많아져요. 더 뜨거워져. 그러니까 반드시 한낮에는 웬만하면 안 따시고, 따자마자 딴 건 당연히 어떠나였어요. 그늘에 놔야 되겠죠.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우리 김종주 회장님은 거기 있잖아요. 그늘, 그 작업장에 옮겨놓고 거기 전기 있으니까 선풍기라 돌리든지 그러면 더 좋고, 아니면 예냉기를 사서, 그거는 비싸니까 예냉기까지는 말 안 하셔도 최소한 그늘에다 놓고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해줘야 품목을 낮추실 때 그겁니다. 굉장히 뜨겁다. 따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미지근해요. 따다 보면 과일이 빨리빨리 식혀주셔야 나중에 내 것이 문제가 안 생겨.
내 것 때문에 다른 사람 것도 5월 빠꾸가 안 나와요. 만약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농협에서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블루베리도 그러고 만약에 한 200kg 보냈어요. 한쪽 지점에다가.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한 20-30% 문제가 생겼어. 그럼 5월 빠꾸입니다. 다. 그 사람들을 마트 담당자들이 아 이거 농가분들 멀쩡한 70%라도 내가 살려줘야지 하고 직원들 다 와봐.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면 여기서 추려. 좋은 거면 팔게. 이런 사람 없어요 절대. 그 사람들은 그냥 올 바꾸요 다. 너 가져가. 가져가든지 버리든지. 그러면 이거 그거 다시 갖고 와서 가져오겠습니까? 못 가져오죠. 이미 며칠 지나본데 그러면. 그럼 그거 다 폐기예요. 한쪽 지점에 들어간 것이. 이제 그런 점들을 나중에 미연에 방지하기 전에 반드시 이 꼼꼼한 사항이지만 세밀하게 그늘에 놓고 바람에 말려주시는 작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그렇게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동 중에도 햇볕 쨍쨍 쬐갖고 오시면 안 되고 그 만드셔야 돼. 그 차광을 하시기 차광망을 갖고 오셔야 돼. 보통 보면 제가 생각해 옛날에 보면 우리 그물 같은 거 초록색 그물코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덮고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거를 딱 끼워보면 되니까 끈도 안 쳐도 되고 그 화물차 요 고리에다 딱딱 끼워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다 하나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차광막 100%짜리 해가지고 햇볕 안 들어가게 이렇게 반드시 햇볕이 노출되지 않게 가져오셔야 된다 그 말이고, 수확하실 때도 아직까지는 인부 쓰시는 분이 제가 볼 때 관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먼저 따셔보시고 경험하셔야 되는데 인부들을 따신 분들은 진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인부들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응 알았다고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인부들은 부르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 인부들이 바뀝니다. 이 피팅이 뭐냐, 뭐 찍힌다 이래요. 찍혀가지고 홈이 파여서 그 자리가 약간 멍이 드는 것처럼 되는 걸 이제 피팅 한다고 되는데, 이거 외국 자료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서미트 품종은 피딩에 임이다라고 외국 그 호주 자료에 직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써 있고, 브룩스는 밝은 붉은색에도 당도가 높다. 근데 수확 기후로 혹시라도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수확 기후로도 열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열과가 심하다. 레이니어는 과일 표면에 마찰을 피해야 한다. 레이니어, 좌빙도, 홍수봉 다 마찬가지죠. 과일 표면에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회색으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먹는 데는 전혀 지장 없죠. 근데 과일 표면이 회색으로 먹들어요. 그러면 팔 때 제대로 팔 수는 없죠. 그건 B품으로 가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써 농사 지어놓고 온 게 반드시 굉장히 조심히 놓으셔야 되고, 얘기 다루듯이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 공선상자가 노란색인데 그 부분은 이제 공선 때 이야기했지만 이 공선상자가 높게 쌓으시면 안 돼. 어차피 이제 높게 쌓아서 차근차근 할 때 눌리면 자기 거 첼이 망가지는 거니까 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따가지고 이슬 있을 때 딸 수 있잖아요. 이슬 있을 때 딸 때는 더 얇게 하셔야 돼. 선풍기 말리셔야 되고. 그래 빨리 말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일에 이슬이 뚝뚝 있는데 한 3겹 4겹 쌓아놨어. 아래 거 안 마릅니다. 빨리. 그때는 아침에 이슬 있을 때는 얇게 펴서 따고 그거를 아시죠? 지그재그로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선풍기 하시면 2겹 정도는 한 1시간 정도 마릅니다. 그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요 선별 작업 부분은 공정회의 때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저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이 일단은 크기별로 큰 거 작은 거 정도는 농가분들이 구분해서 따셔야 돼. 왜냐면 거기서 또 다시 선별하면 선별비가 또 들거든요. 다 뭐 여러분 공동의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어느 정도 큰 거 작은 거는 구분해서 따주셔야 되고, 그리고 품종별로 하면 더 좋고, 적어도 품종별로 안 하면 모양이, 색깔은 나눠야 되고 당연히 모양이 또 약간 하트 뭐 뾰족한 게 있고 모양이 넓적한 게 있고 눌린 게 있고 뭐 그러잖아요. 모양별로 색깔별로는 맞춰주셔야 된다. 크기별로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갖고 오셔야 선별할 때 품이 안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은 공선 회의할 때 어느 정도 성과를 할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구별과 그 애매한 품종들이 있어요. 그 품종들은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선별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타이톤이 항상 꼭 문제가 생겼어요.
타이톤이 미세하게 배꼽이 크거든요. 배꼽이 살짝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아까 푸른곰팡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이톤이 그래도 나쁜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배꼽 열감 아니면 저는 없애보고 싶지만 갖고 있는 분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곰팡이가 심하니까 그 과산화수소나 NADCC 같은 아예 무생무취의 살균제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식품에도 쓰는 거예요. 식품 용기 닦을 때 NADCC나 뭐 과산화수소 이런 거 쓰잖아요. 적어도 그런 거라도 수확하기 직전에 뿌려도 되거든요. 미세하게 타이톤 같은 경우에는 배꼽 쪽에 곰팡이 워낙 잘 생기니까 한번 뿌리고 수확하는 것이 어쩔까라고 이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타이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NADCC나 과산화수소를 어디서 사신지 모른다 그럼 저한테 전화 뭐 설명수님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게요. 그거는 타이톤이 항상 문제가 되나서 그걸로 이제 내용은 끝났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공선 협의회 내용 협의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올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작년에 냉해 피해가 있었고 받겠습니다만은 초창기 때 1년차 때 주무셨던 서근열 대표님하고 김종중 회장님께서 굉장히 올해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저희는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만나고 교육도 하고 영상으로 만나고 하지만 잘못 이해하시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육의 한계인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보는 것이 사실 농가분들한테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현장에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공선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도 그때 회장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할 것 같다고. 따기 전에 농장 돌면서 이 품종은 어떠고 이 품종은 어떠고 요거는 어떻게 따야 되고 뭐 그런 것들까지 세세한적으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6월 초에나 뭐 바쁘시기 전에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